뵈니까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고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 강의를 하는 어준선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강의 기획서는 있는데 일단 1주차, 2주차에는 입문서 가지고 대략적으로 공법에서 쓰는 용어들 정도 설명드리고 본격적인 진도는 3주차부터 나갈 겁니다. 기본서를 가지고. 그래서 12월 달에는 6주 정도 기본서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건데 오늘 처음 뵈니까 제가 계속 이번 주 내도록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계시겠지만 저도 몇 마디 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얼마 전에 이제 시험이 끝났는데 올해 공법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랬었는데 아마 이제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과목이 이 부동산 공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전체 무슨 과목이 있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무슨 과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공부를 할 때 몇 가지 좀 유의했으면 하는 것들 이런 거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인데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 시험이라는 거죠. 즉 60점만 넘으면 합격을 합니다. 60점만 넘으면.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당연히 이제 열심히 해야겠죠. 열심히. 그러니까 야간에 오시는 분들은 특히나 내가 이제 다른 생업이 있고 공부를 병행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직업이 원래 있던 거 있으면은 직업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수험생이라는 직업이. 그러니까 좀 직업이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을 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조금 힘들 겁니다. 공부를 할 때. 근데 그렇게 쉬운 시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려운 그런 시험도 아닙니다. 그래서 60점이니까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긴 한데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절대평가 시험이니까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저는 요거 꾸준히 하는 거. 꾸준히 하는 거.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즉 시험 칠 때까지 완주하는 거. 우리 시험은 합격기랑 불합격이 있는 게 아니라 합격이랑 포기가 있습니다. 포기만 안 하고 끝까지 가면은 무조건 합격을 하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1년 동안 끝내지 못하고 1차만 한다든지 아니면은 수험 기간이 2년, 3년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오리엔테이션 할 때 말씀드리는 건 1년 안에 합격하기 위한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험 공부는 절대 오래 하면 안 됩니다. 공부는. 제가 공부를 오래 해봐서 아는데 이게 인성도 안 좋아지고 친구도 없어지고 돈도 없고 그래 됩니다. 별로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많죠. 그래서 공부는 최대한 짧은 기간 안에 끝내셔야 되는데 1년 동안 꾸준히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딱 시작할 때 보면은 학원 이제 등록하고 이제 나는 공인중개사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독서실 끊고 새벽까지 공부하시고 밤새서 공부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3월을 못 넘깁니다. 3월을. 특히나 좀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분들. 학원에 보면은 한 둘째 줄, 셋째 줄 앉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한 달 정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한 달 정도, 2달 정도 있다가 학원에 오시면은 제가 물어봅니다.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하면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 공부를 꾸준히 해오시던 분들은 모르겠는데 한 10년, 20년 이상 공부를 안 하시던 분들도 되게 많겠죠. 처음에는 공부하는 습관부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먼저 한 2시간 정도 공부해보고 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은 공부 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거지 처음부터 너무 전력투구를 해버리면은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11월 달 이럴 때는 크게 복습할 것도 없고 그냥 듣고 그런 거구나라고 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법 시간에 한해서는. 이렇게. 그래서 공법 시간에는 그냥 듣고 그런 거구나 하고 필기할 것도 없고 그냥 밑줄 칠 것도 없고 들으시면 됩니다. 듣고 이해하는 단계. 이렇게.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내가 공부를 최대한 마지막까지 할 수 있게끔 그런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특히나 연세 있으신 분들. 이렇게.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전력 투구하지 마시고 진짜로 힘을 써야 되는 건 여름 지나고 한창 덥고 나서 마지막에 7월, 8월 이후에 시험 임박해가지고 힘을 써야 되니까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힘을 비축하십시오. 그래서 공부하는 습관을 점점 들리면서 내가 공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공부를 하시면서 점점 그 시간을 늘려가는 겁니다. 늘려가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시험은 1차 과목이랑 2차 과목 이렇게 나눠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전체 과목 안에서는 1차 과목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2차 과목, 요 순서대로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요 부동산 공법 2차 과목을 강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1차 과목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끝까지 보기 위해서 1차 과목이 안 되면은 여름 지나고 나면 여러분과 저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험생 4명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A라는 수험생이 있는데, 자, A라는 수험생은 1차 시험에서 합격 점수를 얻고 2차 시험에서 합격 점수를 얻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합격. 근데 B라는 수험생은 1차 시험에서 합격이라는 점수를 얻고 2차 시험에서는 점수를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합격입니까? 합격이죠, 합격. 합격은 합격인데 1차 합격. 그렇죠. 1차 합격. 이 사람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내년에는 2차에만 응시할 수 있죠. 근데 C라는 학생은 1차 불합격, 2차 불합격. 이 사람은 불합격. 이 사람은 불합격.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D, 최악의 학생인데 1차 불합격, 2차 합격. 이 사람은 어떻죠? 불합격이죠. 2차 합격이 아니고 이 사람은 불합격입니다. 즉 1차를 합격하지 못하면 2차에서 합격 점수를 얻더라도 C랑 다 떨어진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조건은 요거 1차를 합격하셔야 됩니다. 1차를 합격을 해야 최종 합격을 하든 1차 합격을 하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5월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차가 한 40점 꽈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곧 이제 7월 8월 되면은 문제풀이 할 건데 5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차 점수가 꽈락이다. 이런 분들은 불안해서 2차를 볼 수가 없습니다. 2차를. 나는 개인적으로 2차 과목들이 너무 재밌고 나는 적성이 2차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1차가 점수가 안 나오면은 그 해에 떨어질 것 같은 거죠. 1차라도 합격을 해야 어떻게든 뭐 합격이든 1차 합격이든 하게 되는데 1차 점수가 안 나오면은 나중에 여름 이후에는 2차 과목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이러다가 1차도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초반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초반에는 민법 위주로, 민법이랑 학개론 이런 것들 1차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차 과목이 한 5월 정도? 5월 정도까지 50점에서 60점 뭐 합격 점수가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장에 가가지고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되죠.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책을 읽어가지고는 문제 푸는 스킬을 익히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 문제 푸는 구체적인 스킬이라든지 연습하는 거 이런 것들은 7, 8월 이후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충분히 습득을 하게 되면은 60점 이후에 나머지 점수들은 보충이 되니까 5월 달까지 1차 과목을 한 50점, 60점 정도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불안 없이 끝까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완주하는 거라고 했죠. 완주하는 거. 그래서 막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내가 좋아하고 쉬워하는 과목들 그쪽으로 손이 가게 돼 있습니다. 민법, 학개론, 뭐 중개법 이렇게 쭉 있는데 난 너무 이 중개법, 세법이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러면은 민법을 봐야 되는 걸 알면서도 손은 나도 모르게 세법 손에 가는 겁니다. 손이.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1차 과목 위주로 초반에는 공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차 과목 하라고 한다고 해서 2차 과목을 안 들으면 안 됩니다. 들어놓은 게 있어야 나중에 5월 이후에 점수가 확 올라가니까 들은 기동량으로 나중에 5월달, 6월달에 집중적으로 암기를 하시면은 그때 2차 과목들은 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점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차 과목들은 점수를 한번 올려놓으면은 이게 잘 안 떨어집니다. 유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2차 과목들은 조금만 안 보더라도 암기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되게 휘발성이 높습니다. 이게. 잠깐만 안 봐도 한 일주일만 안 봐도 그냥 다 까먹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임박해서 그 암기사항들을 좀 집중적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1차 과목 위주로 그 다음에 나중에는 2차 과목도 추가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1차 과목은 점수를 유지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은 짧은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끔씩 질문하시는데 공부를 하는데 예습이랑 복습 중에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죠. 당연히 복습이 중요하죠. 공부라는 게 기본적으로 복습하는 겁니다. 배우고 나서 그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공부인 거죠. 근데 요걸 말씀드리는 건 저는 요거 예습의 중요성을 좀 언급드리려고 이렇게 복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예습을 하면 공부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에 있는 애들 학원 보내죠. 학교에서 배운 거 복습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기 전에 선행학습하라고 학원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야 학교에 가면은 좀 더 집중이 되니까 마찬가지. 우리도 수업을 들을 때 되게 졸리죠. 지금도 주무시는 분이 계시네. 이제 시작했는데. 자,
공부를 하는데 내가 모르는 거, 잘 모르는 거 하면은 너무 재미도 없고 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뭐 할지 알고 그다음에 내가 아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걸 배우기 시작하면은 그건 수업 시간이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예습할 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예습할 게 없는데 공부가 이제 과정이 반복되면서 회독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예습의 양을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한 1월 달, 뭐 11월 달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니까 11월, 12월 과정에서 1월 달부터는 예습을 뭐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자면 단원별로 뭐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1장 해가지고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나오대요. 그러면은 요 밑에는 반드시 뭐 1번 해가지고 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란 뭐뭐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이제 강의 계획서가 나왔는데 뭐 이런 것들은 참고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반드시 뭐 이렇게 나가겠다는 건 아닌데 강의 계획서를 보시고 그날에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큰 제목들 밑에 의의가 있을 건데 그거 읽어오는 겁니다. 그거. 아 오늘 이런 거 하는구나 정도. 이런 거 하는구나. 제일 처음에 하는 예습은 요 정도.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 3, 4월 달 가면은 이거보다 좀 더 내용을 복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월 달 이후 뭐 문제풀이 가면은 반드시 예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5월 달 이후에 한 3번, 4번 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는 예습 위주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습 위주의. 그래서 내가 미리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듣는 거죠. 그럼 수업 시간을 복습 시간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습하면서 내가 그동안 몰랐던 거 내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런 거 체크해 놓고 수업 시간 들으면서 확인하고 근데 예습할 때도 몰랐고 수업 들을 때도 몰랐으면은 질문을 하시던지 아니면 끝나고 나서 그 부분만 복습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예습과 복습의 비중을 적절하게 섞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공부하고 확인하는 거 복습하는 게 당연히 기본적인 거지만 좀 준비를 하고 오시는 거랑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뭐 낮에 열심히 일하시고 오시면 되게 피곤하시겠죠. 피곤하신데 아무런 준비 없이 딱 앉는 순간 아무것도 모르면은 그냥 잠밖에 안 옵니다. 잠밖에. 그러니까 오늘 할 내용 한 10분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의의를 읽는 것. 그래서 10분, 20분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이런 것들 내가 오늘 뭘 배우고 있구나. 그게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이 뭔지 뭐 도시군 기본계획이 뭔지 그 단어의 뜻 정도만 알고 오셔도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와가지고 공부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가 나니까 요 정도만 해주셔도 됩니다. 요 정도만. 그래서 그렇게 큰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평가 시험. 그래서 책을 볼 때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 있죠. 근데 뭐 대충 여러 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시험은 이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훨씬 더. 그 절대평가 시험이라는 걸 모르고 앉아 계신 분은 안 계신데 나도 모르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상대평가 공부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했던 대부분의 공부는 상대평가 공부니까. 학교 다닐 때도 1등부터 꼴등까지 순서 매기죠. 수능 칠 때도 순서대로 좋은 대학교 가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 평생 직업을 갖는 그런 시험들은 상대평가 시험입니다. 성적 우수자들부터 위에서부터 끊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시험들은 일단 60점대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다 맞추는 거 누구나 맞추는 거 누구나. 그리고 여기다가 얼마나 플러스 알파를 남들보다 더 많이 맞추는지 그게 합격을 좌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시험은 누구든지 이 기준점만 넣으면 합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공법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과목들보다 양이 엄청 많습니다. 양이 많은데 그 책을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 특히나 남자분들보다도 여자분들 성격상 그게 막 모르는 거 잘 안 넘어가지고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고 막 책을 한 글자 한 글자 다 봐야 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 공부할 때 되게 힘들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넘어가면 됩니다. 일단. 넘어가면. 그러니까 처음 볼 때는 이해가 안 됐던 게 두 번째, 세 번째 보면은 이해가 되고 이걸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 뒤쪽 걸 보고 이걸 보니까 또 이해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민법 같은 것들라든지 뭐 공법도 마찬가지. 모든 과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면 그냥 넘어가시고 그리고 공부할 때 제일 재미없는 게 진도 안 나가는 거, 진도 안 나가는 거. 오전부터 뭐 어디 공부하는 데 가가지고 내 생각에는 하루 종일 앉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책을 보니까 페이지가 한 10페이지, 20페이지밖에 안 나가 있는 거죠. 와, 내가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제일 재미없는 게 진도 안 나가는 거니까 일단은 넘어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공법은 기본서가 나오면은 양이 되게 많을 건데 그 중에서 다 보지 않습니다. 다 안 봐도 됩니다. 어차피 60점 받는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총 과목마다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40문제가 난이도로 따지면은 상, 중, 하 이렇게 해가지고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30% 정도,
중에 해당하는 문제가 40% 정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30% 정도 나오는데 이거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닙니다. 배우는 거 아니고 그냥 일부러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까지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 이걸 안 틀리는 게 중요한 거죠. 60점만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책을 여러 번 보시라. 여러 번. 그리고 책을 여러 번 읽으라는 거는 그 어떤 분들 보면은 강의를 되게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의만. 그러니까 강의만 열심히 막 5번, 6번씩 보면은 그런 분들은 제가 하는 농담까지 막 앞에 앉아가지고 따라하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죠. 정말 열심히 하시죠. 근데 그분들은 성적이 잘 안 나옵니다. 공부라는 건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강의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저는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거지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시켜드리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강의만 들어도 어느 정도 해결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시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국어 문장이랑 이런 책에 법과목 쓰여 있는 책의 문장이랑은 좀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들을 이 책에서는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장들에 좀 익숙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공법에는 용어들이 되게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런 단어들을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책을 읽어야 됩니다. 책을.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주면 저는 엄청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성공이라든지 뭐 벌이 수단으로도 훨씬 좋은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스스로 책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만 반복해서 듣는 것보다는 강의를 반복해서 듣는다 하더라도 중간에 스스로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공부를 하실 때 강의를 반복해서 보는 건 좋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하는데 이 중간에 스스로 책을 읽는 과정을 좀 넣어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강의를 보고 그 부분 책을 읽고 두 번째 강의를 보면은 처음에는 안 들렸던 게 두 번째는 들립니다. 이게 책을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스스로 공부를 하는 과정. 책을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소한 용어들에 익숙해지게끔 그렇게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거. 그 다음에 너무 꼼꼼하게 안 보셔도 되니까 일단은 넘어가는 거. 진도 넘어가가지고 빨리빨리 여러 번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읽히고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회차가 반복이 되면은 그때 이해가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만 들으셔도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최소 한 5번 정도는 반복을 하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만. 그리고 거의 매해 출제가 되는 부분은 한 10번 정도, 10번 이상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만 들어도 반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기가 조금만 책을 더 읽어주시면은 이 용어들이 막 헷갈리고 낯설고 하진 않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친숙해지는 거. 생소한 단어들이랑 친숙해지고 법에서 쓰는 문장들이랑 친해지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문장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이 문장들을 많이 읽으시라는 거죠. 많이. 그래서 꼼꼼하게 너무 책을 보지 마시고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됩니다. 대신에 여러 번 보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의 방법적인 내용들이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한 2가지 정도 더 말씀드릴 거는 40가지. 저도 그 수험 기간이 되게 길었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합격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는데 불합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입니다. 한 10년 이상 쭉 불합격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이제 그만둬야겠다. 공부를 그만둬야겠다 생각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이제 공부를 그만두고 나서 생각을 해봤죠. 주변에 이제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선배든 후배든 친구든 합격한 사람들이 있고 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랑 저를 비교해 봤을 때 나한테 가장 부족한 게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나쁜 마음이라는 거 알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인지라 시험에 떨어지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쟤도 합격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혹시나 공부를 2번, 3번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그런 생각하는 분 계실 겁니다. 옆에 보면은 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쟤는 합격해서 나가는데 나는 또 시험 공부하러 학원 오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걔네들이랑 나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시험에 꼭 합격해야겠다는 생각이 그 합격했던 애들보다는 저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야간분들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공부를 병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겠죠. 그러면서 학원에 오면 이런 말을 하시죠. 내 이거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에이 이거 안 해야겠다.
그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거 하지 말고 좀 그거 좀 하십시오, 그거. 지금 시험 치는 사람도 많고 공인중개사 너무 많아가지고 뭐 난린데 그거 하시면 되지. 굳이 왜 이걸 하십니까? 힘들게. 공부하는 거 힘든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삶보다 좀 더 낫게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 시험에 어떻게든 합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그러면 하지 마시지. 이거 힘든데, 공부하는 거 힘든데. 이런 간절함이 없는 분들은 중간에 1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수험 기간이 이렇게 길게 되면 중간에 반드시 힘든 시기가 오고 슬럼프가 오게 됩니다. 쉽게 이걸 놔버립니다. 쉽게. 그러면은 그동안 들였던 시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1년 안에, 올해 안에 반드시 합격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동기부여가 되고 좀 더 힘든 기간을 넘길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게 없는 분들은 그 위기 순간이 왔을 때 에이 이거 하지 말자. 그냥 바로 그 시험을 포기합니다. 쉽게. 그러니까 뭐 그냥 한번 해볼까 하고 오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치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주변에 공인중개사 하는 분들이 대부분 있죠. 그리고 그분들 보면은 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뭐 동창회 나갔더니만 맨날 아반떼 타고 오던 애가 제네시스를 타고 오는 겁니다. 쟤 뭐 하는지 물어보니까 공인중개사 한다 하고 와 이게 돈이 되는구나 하고 이제 오시는 분들. 그리고 걔 제네시스 타고 온 애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별로 얼굴도 못생겼고 이런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 쟤도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렵죠. 학개론 빼고는 싹 다 법과목이죠. 이런 법과목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바로 포기하면 바로 에이 뭐 이거 하지 말자 힘드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냥 한번 와보신 분들 이라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꼭 합격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씩 만드시고 나는 올해 안에 무조건 합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위기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요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뭐 사이비 종교 이런 거 아니고 믿음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스스로. 내가 합격할 수 있다라고 믿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런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이제 그 쉬는 시간에 저기 대기하다 보면은 복도에서 지나가시면서 하시는 말들이 가끔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나 이거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올해는 안 될 것 같고 내년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 아니면 야 이거 1년 안에 합격하는 시험 아니야. 한 2년 3년 해야겠는데? 그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내뱉고 다니시는 분도 있죠. 그리고 밖에 학원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을 만났을 때 야 이거 쉬운 시험 아니야. 올해 안 될 것 같고 한 내후년 정도 합격해봐야겠다. 아니면은 쉬운 시험이 아니다. 뭐 어렵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끄러우니까. 야 이거 올해는 내가 일도 많고 공부할 시간도 없고 해서 한 내후년 정도에 한번 해보려고 해놓고 학원은 정말 열심히 다니시죠. 그런 분들은 100% 떨어집니다. 100%. 이건 99%도 아니고 100%. 어디서 들은 말인데 내가 내뱉는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 올해 힘들 것 같아. 이거 공부 한 2년 3년 해야겠는데 라는 것들을 습관적으로 말하고 다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자기가 하는 말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세뇌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왜 뱉죠? 왜 하고 다닙니까 주변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주변에다가 미리 알려놓는 거죠. 내가 올해는 떨어질 것 같다라는 걸 미리 알려놓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떨어졌을 때 할 말이 있는 거죠. 봐라 이거 어렵다 했잖아. 힘들다고 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미리 떨어질 거에 대비해가지고 주변에다가 막 알려놓는 겁니다. 공부를 할 이유가 없어. 그런 분들은 뭐 결과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합격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1년 안에 짧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은 뭐 2년, 3년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학원 다니시면 됩니다. 뭐 그 공인중개사 학원을 거의 대학교처럼 다니시는 분들 있죠. 한 4년씩 이렇게. 그런 분들 괜찮습니다. 근데 이건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는데 수능이라든지 공무원 시험에서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 수석이라든지 되게 상위권으로 합격하는 사람들은 그 수험 기간이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공무원 시험은. 그 다음에 수능 만점자 보면은 재수생보다도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주 아름다운 모습. 이런 사람들은 뭘 모르는 겁니다. 뭘 모르니까 선생들이 시키는 대로 그것만 딱 보고 그거 그대로 공부해가지고 딱 그대로 깔끔하게 합격하고 나가는 거죠. 특히나 우리 시험 같은 거. 이게 공부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기저기서 듣는 정보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한테 말하는 거죠.
학계론은 이게 누가 좋고 민법은 누가 좋고 공법은 누가 좋고 그런 말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학원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이 자료 주는 사람들, 어디 인터넷에서 뽑아왔다고 자료 주는 사람들. 우리 학원에는 정말 유명하신 교수님들이 오시죠. 그 교수님들이 주는 자료만 봐줘도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교수님들 시킨 대로 공부하시면은 반드시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꼭 합격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짧게 끝내시겠어요. 짧게. 공부는 절대 오래 하면 안 됩니다. 공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오래 하면은 정말 사람도 떨어져 나가지고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죠. 그다음에 인성도 되게 안 좋아집니다.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사람이. 그래서 공부를 짧게, 최대한 짧게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뭐 요 정도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고 이제 부동산 공법이 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야간 수업은 10시 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반까지 해가지고 뭐 입문 과정은 조금 짧게 끝낼 수도 있는데 야간에는 이제 10시 반까지 끝내야 되니까 중간에 2번만 쉬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약간 넘게 수업을 하고 중간에 한 2번 정도 쉬고 10시 반 안에는 무조건 제가 끝내드리겠습니다. 수업은. 그래서 우리 뭐 책을 잠깐 펴보면은 122페이지 부동산 공법의 입문이라고 되어 있죠. 부동산 공법의 입문. 부동산 공법이라는 건데 부동산 공법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생소한 용어들을 제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들로 풀어가지고 11월, 12월 달 요 과정에서는 용어 설명하는데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용어 설명하는데.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어떤 뜻이고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공법에 나오는 이런 제도들이 왜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는데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필기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부동산 공법인데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이라는 단어랑 공법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부동산이라는 공법. 그래서 일단 공법 요거부터 해결하는 거죠. 우리 쓰는 말 중에 법이라는 게 있고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 법이랑 법률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저 수업 중에 질문을 가끔씩 할 건데 그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출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대답하시면 뒷수습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법이랑 법률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이죠. 하나는 한 글자, 하나는 두 글자고 다른 말이죠. 그래서 법이라는 건데 법이 뭐냐면 규범의 총체를 법이라고 합니다. 자, 요걸 무슨 뜻이냐고 보면은 여기 지구상에 갑이라는 사람 혼자 살고 있습니다. 법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근데 갑이랑 을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렇게 매수자, 매도자 아니면은 뭐 결혼을 한다든지 이 사람들 둘이 모임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우리 요거는 요렇게 하고 이거는 요렇게 하고 이거는 요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규범이라고 하고 그 모든 규범을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모두 법이 있는 거죠. 학원에 가면은 학원에 법이 있겠죠? 뭐 야간 수업은 7시부터 하고 그다음에 개모임에 가면 회칙이 있고 학교에 가면 학칙이 있고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법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우리나라 법의 체계가 저 뒤쪽에 보면 130페이지인가? 가면 나올 겁니다. 130페이지. 자, 우리나라에 있는 규범, 법 중에서 최상위법이 뭐죠? 헌법. 뭐 헌법이 최상위법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근데 헌법은 왜 최상위법입니까? 왜? 법의 법이니까. 법의 법이니까. 다르게 질문해 보면은 우리나라의 최상위 권력자가 누구죠? 대통령.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좀 위험하신 분들인데.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는 국민이죠. 국민으로부터 내가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걸 대신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헌법이 최상위법인 이유는 이건 국민이 만드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할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헌법이 개정된 지가 언제냐면 87년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죠. 그게 9차 개헌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그 전두환 대통령 때 대통령 간선제를 하고 있었죠. 그걸 이제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자라는 게 9차 개헌 헌법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때 87년도에 개정된 게 마지막 개정. 그러니까 헌법 개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당연히 헌법에 자꾸 문장들은 국회에서 전문가들이 만들겠죠. 그렇게 자꾸 문장들을 만들고 국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이 헌법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라는 걸 거쳐야 됩니다. 즉 최고 권력자인 국민투표를 통해서 헌법을 확정하기 때문에 이 헌법을 최상위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최상위법. 최고 권력자가 만드니까. 근데 이 헌법에는 우리나라 국가 통치 질서라든지 인간이나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기본권들을 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내용들이 규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추상적인 내용으로는 막 규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만드는 게 바로 법률입니다. 법률. 그러니까 거기 130페이지 막 화살표에 나와 있는 거 그 싹 다를 법이라고 하고 이게 법률입니다. 법률.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국회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르죠? 입법부. 그래서 의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법을 만드는 거. 입법을 하는 게 의회의 역할입니다. 의회. 상권이 분립되어 있죠. 입법, 사법, 행정. 그래서 의회는 법을 만드는 걸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이 개정되거나 법이 제정될 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막 2년, 3년씩 걸리고.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이렇게 법률에다가 규정을 해버리면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인 내용까지 법률에다가 규정을 해놓으면은 상황이 바뀌었을 때 거기에 대처하기가 힘드니까 개정이 잦은 사항이라든지 기술적인 내용들은 좀 더 개정이 쉬운 하위 법에다가 위임을 하는데 그걸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명령. 그 다음에 이 명령은 일단 크게 두 개로만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만. 그래서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이라고 해서 그걸 대통령령 이렇게 보면 대통령령.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나오는 건 각부 장관이 발하는 명령이라고 해서 그게 부령 이렇게 보면 부령. 대통령령이랑 부령. 자, 요 뒤에 제가 쓰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책에도 있을 겁니다.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하면은 시행령 이렇게 보면 시행령. 대통령령을. 그 다음에 각부 장관이 발하는 명령 이걸 시행규칙 이렇게 부릅니다. 시행규칙. 이렇게. 그래서 법률이 있고 이 법률에는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이 쉬운 명령에다가 위임을 하는데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을 시행령, 각부 장관이 발하는 명령을 부령, 그래서 시행규칙 이렇게 부릅니다. 시행규칙. 그래서 책을 읽다가 법 몇 조 몇 항 나오면은 이거 말이에요. 이거 법 몇 조 몇 항. 근데 시행령 몇 조 몇 항 하면은 대통령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몇 조 몇 항 하면은 부령, 각부 장관이 발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우리나라 전체에 통용되는 거, 전국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데 이 법이 각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명령 밑에 있는 게 조례라는 거예요. 조례. 이 조례는 각 지자체의 의회에서 만듭니다. 자, 우리나라 전체 의회가 국회죠. 그러면은 각 지자체에 가면은 역시 의회를 둡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가면은 서울시가 의회가 있고 강남구에 가면은 강남구 의회가 있고 여기 무슨 구죠? 제가 고향이 부산이라서 노원구에 가면은 노원구 의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데 태어나서 이런 데는 처음 와봤는데 노원구 의회도 있고 이렇게 각 지자체마다 의회를 두는데 그 의회에서 만드는 걸 조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가 따로 있고 노원구 조례가 또 따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뭐 모르셔도 되는데 규칙이라는 게 규칙. 이건 누가 만드는 거냐면 지자체 장이 만드는 거. 지자체 장.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 법의 체계입니다. 법의 체계. 중학교 2학년 사회문제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헌법은 국가의 통치 질서에 관한 추상적인 내용을 규제하니까 이건 뭐 시험에 나올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은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 공법을 배웁니다. 즉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전국 단위 시험이지 각 지자체마다 치르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이 지자체마다 다른 조례랑 규칙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요거 법률이랑 명령. 그래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각각의 출제 비중, 대략적인 출제 비중을 보면은 법률이 약 한 80% 정도를
나오고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 한 15%, 그 다음에 시행 규칙이 한 5%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는 거 아닙니다. 5% 이거 버려도 60점 받는 데는 지장 없겠죠? 그 다음에 법률이랑 명령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이랑 명령 위주로, 대통령령, 시행령 위주로 이렇게 해서 부동산 공법에서 법이라는 건데 그 법은 이렇게 우리 시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명령까지, 그리고 부동산 공법이지 공법률이 아니죠. 이 법률이라는 건 우리가 배우는 과목 중에 보면은 민법, 뭐 세법 이런 것들 단행법을 말하는 겁니다. 법률은. 근데 우리나라에 그럼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률이 있냐? 그건 아닙니다. 부동산 공법은 시험 과목 이름이지 단행법으로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 안에는 이 법률이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공법은 우리나라에 10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6개의 법률을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 130페이지 옆에 보면은 표가 하나 나오죠? 시험 관련 6개 법률의 범위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어떤 법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 안에 6개가 있고 그 6개의 법률마다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양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이. 그래서 이게 우리 시험 범위라는 거. 그래서 법이라는 건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공법이 뭔지 좀 보죠. 공법. 그래서 요거는 다시 앞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122페이지 앞쪽에 있던 거. 법에서는 어떤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 개념이 되게 명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의 반대 개념이랑 비교를 하면서 공법이 뭔지 설명을 드릴 건데 공법의 반대말이 사법입니다. 사법. 그래서 공법은 뭐 한자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사법은 말 그대로 사법. 이렇게. 그래서 아까 법이라는 건 전 지구상에 딱 한 명만 존재하면 법이 필요 없다라고 했죠. 2명 이상의 사람이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이에서 하는 약속을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법과 사법에서 갑과 을이 누군지 그게 첫 번째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공법 관계에서는 A랑 B가 국가 내지는 지자체, 이걸 뭐 다른 말로는 행정청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행정청과 일반 국민, 개인이나 국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바로 공법입니다. 공법. 내지는 아니면 행정청 내부만을 규율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기억하죠. 근데 사법은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첫 번째 구별 기준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구별 기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갑이랑 을이 어떠한 지위를 갖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갑은 을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근데 변제기가 도래하면은 갑은 그 대금을 변제를 해야 될 텐데 갑은 돈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을은 안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개인과 개인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죠. 그럼 이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재판해야죠. 소송하죠. 자, 소송 절차에 들어가면은 판사님은 갑을 좀 더 우월한 지위에 놓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을을 좀 더 우월한 지위에 놓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갑과 을을 평등한 지위에 놓고 판단을 할까요? 평등한 지위에. 그게 바로 사법 관계에서 갑과 을이 가는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사법 관계에서 이 사인과 사인, 개인과 개인은 대등 내지는 수평적 지위를 가진다라는 거. 그래서 갑이 제시하는 증거, 을이 제시하는 증거를 가지고 판사님은 이 두 사람을 평등 대등한 지위에 놓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사법관계. 사법관계. 그래서 이 사법관계를 지배하는 기본 원리가 뭐 민법 시간에 배울 텐데 뭐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판사님은 갑이 제시하는 증거, 을이 제시하는 증거를 가지고 공평하게 판단하는 거지 누군가 한쪽을 조력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민사소송법에서는 변론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주장한 것만 딱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장 거래 내역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한쪽이 그 통장 거래 내역을 제시를 안 하는 거죠. 그럼 판사님이 야 빨리 그거 제출해 라고 절대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딱 제출한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사적인 일은 스스로 알아서 다스려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사법 관계인데 공법 관계라는 건 예를 한번 들어보면 갑이 있습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갑은 자신의 토지에 지 맘대로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뭐 받아야 되죠? 그걸 건축 허가라고 하죠. 공부를 혹시 막 2년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저 대답하는 거 보면은 딱 느낌이 오는데 건축 허가. 그래서 갑은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그냥 건물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허가라는 걸 받고 건물 지어야 되죠. 자, 허가를 내주는 사람을 이제 허가권자라고 합니다. 당연히 행정청이겠죠. 행정청인데 그 행정청과 갑이 대등 평등한 지위라면은 갑이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건물 지을게 하고 건물 지으면 되는데 갑보다는 이 행정청이 좀 더 우월한 지위에서 갑의 행위를 규제를 하는 겁니다. 제한을 하는 거죠. 네 맘대로 건물 짓지 말고 나한테 허가받고 건물 지어. 즉 공법 관계에서 국가 지자체와 일반 국민 사이의 관계는 평등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를 가집니다. 한쪽이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라는 거죠. 어디가 우월하죠? 행정청.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월한 지위에서 갑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이거 할 때는 나한테 허가받고 해. 이거 할 때는 나한테 신고하고 해. 이거 할 때는 나한테 인가받고 하고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해. 라고 내 행위를 규제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공법관계. 즉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뭘 하냐면 규제하는 겁니다. 규제하는 거. 즉 공법은 이거 규제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책에 보면은 이거 하지 마. 이거 할 때는 허가받아. 이거 할 때는 신고해. 이거 할 때는 인가받고 하고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해. 라고 명령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책이 되게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그렇죠. 오전에 계시는 상곤이 형은 되게 재밌는 분이지만 저는 그렇게 재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재밌게 해볼 건데 이렇게 규제 같은 것들 공법이 왜 어렵냐면은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보통은 대부분이 규제를 받던 사람이죠. 규제를 받아만 왔지 규제를 해본 적은 없는 겁니다. 근데 규제하는 걸 글로 배우니까 어려운 거죠. 안 해본 걸 글로 먼저 배우니까. 그러니까 민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등기를 해보는 경우도 있고 저당권을 설정해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민법 관계에 한 번쯤은 들어가 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민법 같은 것들은 처음에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여지진 않는데 공법은 난생 처음 해보는 것들 해본 적도 없는 것들을 글로 먼저 배우니까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손에 안 잡히는 것 같고 뭘 배우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죠. 그래서 공법의 성격이 바로 규제법이기 때문입니다. 규제법. 그래서 이게 바로 공법이라는 거. 공법. 그래서 공법은 규제법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공법은 해결했고 부동산 해결하면 되겠죠. 부동산이 뭐죠? 부동산은 민법에 보면은 부동산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민법 여기. 그렇죠. 민법 99조에 보면은 이게 법률 조문 표시입니다. 99조에 보면은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이라는 건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된 부동산 공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토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에 해당합니까? 그러니까 토지 맞고 그다음에 정착물이라는 건 토지에 붙어 있는 것들인데 토지에 붙어 있는 것 중에 우리 업무랑 가장 관련 깊은 게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은 토지에 관한 공법이랑 건물에 관한 공법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는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 그대로 부동산 공법의 정의가 됩니다.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뭐 하는 거죠? 규제하는 거. 그게 바로 부동산 공법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 안에는 6개의 법률이 존재를 하고 그 6개의 법률을 나눠보면은 그게 토지에 관한 공법, 건물에 관한 공법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좀 사족이긴 한데 자, 이걸 좀 더 풀이해 보면은 토지랑 건물 요걸 다른 말로 하면 개인의 재산권 이렇게 부르면 재산권. 아까 헌법에는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각종 기본권이 규정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 중에 23조가 뭐냐면 그 재산권입니다. 재산권. 우리 책에 나와 있긴 한데 조문을 잠깐 볼까요? 이 헌법 조문 중에 우리 공법 과목이랑 가장 관련이 깊은 게 헌법 23조 129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129페이지. 거기 맨 위에 대한민국 헌법 돼 있고 극한 맨 밑에 보면 23조 보입니까?
네, 그게 재산권 규정입니다. 1항에 보면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즉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보장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대신에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두 번째 보면은 재산권 행사를 자유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끔 행사를 해야 됩니다. 공공복리에. 즉 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긴 하지만 공공복리에 적합하게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나 돈 들고 있는 거죠. 돈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마약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죠. 어디서 사는지 가르쳐드릴까?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살 수는 있는데 살 수 있는데 규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뭐 총도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거 사면 처벌합니다.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즉 돈은 개인의 재산권인데 이걸 규제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부동산 공법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사망은 나중에 매수 청구권이라는 제도가 보면은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건데 그거는 뭐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부동산 공법이라는 건 토지나 건물, 즉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는 거죠. 근데 규제, 개인의 재산권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한다라는 건 이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왜 규제하는지. 왜 규제하는지. 왜 규제하는지. 그게 바로 아까 2항에 나와 있던 공공복리라는 공공복리. 즉 갑이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짓고 싶은데 그 건물을 거기에 지으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허가받고 건물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공공복리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법책 곳곳에 보면은 이 공공복리라는 단어가 나올 건데 공법이 규제법이니까 공공복리를 위해서 규제를 하니까 이 공공복리라는 단어가 공법책 곳곳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부동산 공법이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 안에는 6개의 법률로 구성이 된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그 6개의 법률이 우리 책에 보면은 123페이지에 시험 범위가 아닌 법들이랑 막 섞여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것 좀 보죠. 123페이지. 자, 6개의 법률은 거기 파란색으로 음영 처리된 그 6개입니다. 그 6개. 그래서 그것들 한번 보면은 부동산 공법은 일단 토지에 관한 공법이랑 건물에 관한 공법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토지에 관한 공법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자, 법률 명칭만 해도 13글자죠. 이 법 이름을 그냥 외우면은 법 이름 외우는데 한 달 걸립니다. 그러면은 자, 이 법이 어떤 뜻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다가 제목을 붙입니다. 그러면은 아무 단어나 뽑아가지고 제목을 붙이지는 않겠죠. 그 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아가지고 그 법의 제목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국토가 나오죠. 즉,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을 하고자 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규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뭘 할 거냐면 먼저 계획 만듭니다. 계획. 그리고 공법은 무슨 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국토 전체를 먼저 계획으로 규제를 하자 이 말입니다. 계획으로. 그리고 나면 뒤에 뭐 하죠? 이용하는 것에 관해서 규제를 하는 것. 이게 바로 부동산 공법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랑 지금 이런 것처럼 국토 전체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수립해서 규제를 하고 뒤에 이용하는 것에 관해서 다른 법률이다라고 듣는 거랑은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완전 다른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용어들을 하나하나 풀이를 해드릴 겁니다. 자, 너무 힘드신 것 같으니까 첫 야간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이 좀 졸리긴 하죠. 이렇게 너무 덥기도 하고 이렇게. 오늘 첫째 시간이니까 오늘은 뭐 10시 반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써놓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진도 나가도록 하죠.